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예, 10이 되기까지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개장하고 한 50분가량 흘렀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제 오늘 분위기 키워드는 이제 혼조이죠. 예, 혼조라는 거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 관심사는 지난 월요일 날 공매도를 금지하고 그게 이제 3일 이후에 오늘 결과가 나오거든요. 과연 공매도가 얼마나 줄었을까? 네. 어떤 게 줄었을까? 이런 상황들인데요. 근데 공매도 오늘 아침에 자료 보신 분들 알겠지만 공매도가 오히려 늘었어요. 이게 뭐지? 공매도가 1.4조 원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 줄었단 말이야? 그러면 공매도 쇼커버한 게 아니야? 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또 규모로는 수량으로는 또 줄었네요. 수량으로는 줄고 금액으로는 뭐 주가가 워낙 오른 영향 때문에 금액은 늘고 주로 이제 공매도가 금지됐지만 뭐 ETF를 설정한 사람이라든지 시장 조성자 이런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공매도가 허용됐기 때문에 오히려 늘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공매도 효과가 다 끝난 건가? 네, 그러면 뭐 주로 외국인 기관들이 공매도를 많이 하는데 공매도 쇼커버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 한다는 얘기인가? 언젠가 하겠죠? 영향은 또 얼마일까?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결국 그 얘기는 제가 이제 공매도와 산타 랠리를 얘기한 것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연말 랠리 산타랠리와 공매도는 이제 큰 상관이 이제 없어 보인다. 공매도의 여파는 좀 있겠죠. 조금 더 이제 천천히 사야 되는 세력도 있을 거고요. 외국인들은 또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니까 선물을 매도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좀 회피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공매도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부정적이진 않죠. 뭐 공매도가 더 이렇게 늘린 것보다는 쇼커버가 일어날 테니까 종목별로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를 2,416이네요. 2,500가구, 2,600만들 재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또 연말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거든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4.5대로 들어왔대요. 유가도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연말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또 이제 결국은 주도주가 뭐지?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최근에 좀 올라왔던 소외주들 뭐 이런 쪽에서의 투자 기회들을 찾아야 되고요. 지수는 조금 코스닥에도 아쉽네요. 코스피 쪽은 조정이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코스닥이 또 1% 넘게 밀려가는 거는 뭐 2차 전지가 또 부담스럽고 안 좋은 거겠죠. 2차 전지의 영향들, 시장 그런 거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을 주도주를 잡고 잘 갑니다. 예. 자, 당장 뭐 연말 내년도 그렇지만 오늘 또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궁금한데요. 전략들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이야기부터 풀어갈게요. 잠금 해제 가시죠. 네, 출발은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1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가 넘게 밀리면서 일단 800선 아래에서 움직이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에 대한 풀이까지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맵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확실히 지금 코스닥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건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다 같이 좀 내리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LG이노텍, 삼성전기, LG전자 이러한 종목들은 일단 상승불이 약하게나마 좀 들어와 있고요. 오늘 한미반도체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금융 쪽은 좀 괜찮은 것 같고 자동차 쪽도 현대차 제외하고는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은 좀 힘이 약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궁금한 종목은 바로 한세실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이 오늘 3%가 넘게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재고 조정의 막바지로 봐도 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의류주들 아무래도 성수기에 진입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의류주 전체가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여름까지 한 가을 정도까지는 영업무역이 두각을 나타내다가 이제 가을에서 확실하게 겨울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한세실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납품하는 마카롯 이 6월 달에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드리면서 겨울을 바라보면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고, 오늘 이제 그 고가 기준으로는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까지는 완성된 그런 상황인데, 현재 구간의 핵심 포인트는 같이 가는 종목군들을 보면 된다. 이 종목의 그 고점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말고 대만의 마카롯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국의 갭이라든지, 아베크롬비앤 피치라든지 이런 종목군들과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뭐 외국인이 뭐 산다 뭐 기관이 산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같이 가는 종목군들의 그 페어링이 어디서 깨지느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 소비에서 핵심 포인트가 아무래도 비싼 제품보다는 좀 더 저가의 제품들, 그다음에 의류와 관련된 추가적인 소비가 나타날 개연성에 대해서 시장에 높게 보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국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고 글로벌리하게 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한세실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대만의 마카롯과 그다음에 아베크롬비앤 피치, 갭, 월마트 이런 종목들 같이 놓고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목표가를 넘어섰지만 보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신규 매수 들어가기에는 조금 늦었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보유자들의 지속적인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자에 한해서 전략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마카롯이라던가 아베크롬비앤 피치 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대응해야겠고요. 의류주 전체적으로 모두 다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또 실적에 잘 받쳐주는 이러한 종목들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유자의 관점에서 일단은 보유 관점 얘기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게임주들이 정말 강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참 반가웠는데 아무래도 뭐 크래프톤이나 위메이드 이러한 종목들이 실적을 잘 내줬고 뭐 공매도 금지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신작 모멘텀 등등의 이슈에 많이 올랐어요. NC소프트도 일단은 지금 상승 추세를 함께 하면서 26만 원이라는 기존의 목표 주가를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9% 정도 좀 감소를 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이 NC소프트 주가가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가곤 있지만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를 어떻게 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핵심은 이제 두 가지죠. 실적에 대해서는 각오했던 바고, 만약에 뭐 적자가 나온다든지 더 크게 뭔가 하회했다면은 아마 더 큰 충격을 받았을 테지만 어쨌든 실적의 악화는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모멘텀은 벌써 이동해 있죠. 다음 주에 있을 이 게임 네. G스타로 이미 이동해 있고, 거기에서 TL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모두 시장의 관심이 이동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나타내면 여기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때도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뭐 그때는 아마 다시 조정이 시작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NC소프트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뭐 좋게 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는 G스타와 관련된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이제 비중을 좀 줄이면서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도 나름의 한 가지 전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G스타에서 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냐. 근데 NC소프트가 아니더라도 게임주에 대안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NC소프트를 놓쳐도 NC소프트 말고 다른 대안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변동성을 앞두고 목표가도 어느 정도 달성한 상황이라면 좀 줄여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도 뭐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는 채운 것 같던데 그것도 마찬가지. 현재 구간에서는 더 욕심을 강하게 내기보다는 일정 부분에 내가 기대했던 수익을 거뒀으면 정리하고 나서 다음 모멘텀을 기다리거나 다음 실적의 어떤 방향성을 기다려보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게임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여러 종목들 중에서 확실하게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바탕이 되어 있는
있는 쪽 혹은 신장 모멘텀이 있는 쪽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은 지스타에 이번에 거의 8년 만에 NC소프트가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또 TL에 대해서 평가가 나올지 그 부분들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이 게임주를 만약에 놓치셨더라도 다른 대안주들이 많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이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넷마블 확인해 볼게요. 투자 횟수로 스피드업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 텐데요. 넷마블의 재무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의 최근 이슈는 굉장히 많죠. 4천억 이상의 CP도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하이브 지분 팔아서 하이브가 주가 하락하는데 일조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그런 행태를 최근에 왜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갑자기 뭐 자금을 당기고 갖고 있는 지분을 팔고 이런 양상을 왜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2020년, 2021년 보시는 것처럼 자산이 급증했지만 부채도 같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죠. 왜 그랬습니까? 홍콩에 있는 게임 회사 하나를 인수하면서 자산과 부채가 대폭 늘었는데 결국 이 회사를 비싸게 샀다는 평가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2조 원이 넘는 빚을 지다 보니까 이 종목의 지금 부채 비율이 높은 건 아닙니다. 전체 지금 부채 비율을 보시면 여전히 뭐 70% 아래 정도의 수준이라서 부채 비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2조 정도의 그 빚이 계속 차환되면서 금리가 대폭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와 관련돼서 지금 적자 기업이니까 금융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면 지금 이 기업에 유일하게 기대하고 있는 건 흑자 전환인데 도대체 그럼 언제 흑자 전환을 하는 거냐? 따라서 이 기업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팔아서 그 다음에 CP 같은 것들을 빨리 발행을 해서 재무구조 쪽에서의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게 향후 실적 개선을 위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다른 게임사와 비해서 이 종목은 영업이익률이 대폭 낮은 회사다 보니까 그런 경우 금융비용이 결국 실적 전환의 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 지분을 판 것이고요. 뭐 회사는 하이브 지분 더 안 팔 거다. 이제 블록들이 없을 거다라고 했지만 그 얘기를 믿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뭐 카카오 지분도 카카오뱅크인가요? 지분도 팔고 안 판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건 전혀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재무구조의 변화 자체가 실적에 걸림돌이 된다면 저는 남아있는 하이브 지분이라든지 남아있는 다른 뭐 관계사 지분들 언제든지 팔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무 개선을 통해서 실적 반전을 꾀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인수 합병으로 인해서 재무 구조가 좀 악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하면서 그 이자를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재무 구조의 일단은 상황이 개선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 첫 번째로 체크해 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될 텐데 우선은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 7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일단 지금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다음 신작에 대한 것보다는 그 전에 냈던 것들이 잘 나왔다라는 데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의 지금 매출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기업은 뭐 퍼블리싱도 하면서 자체 게임도 만들다 보니까 지금 뭔가 하나가 굉장히 큰 이익을 내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세븐나이츠가 잘 되든 못 되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 크게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고요. 과거에 잘 될 때도 이익률이 그렇게 다른 회사에 비해서 높지 않은 회사다. 왜냐하면 원래 유통사에 좀 더 가까운 그런 회사다 보니 그런 퍼블리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중국 쪽이 막혀 있고 요즘 중국 게임이 워낙 잘하고 있고 글로벌 게임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게임이 더 잘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익률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도 지스타에서 데뷔를 기다리고 있는 아스텔 연대기라고 하는 대작 게임이 있지만 그런 대작 게임이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그럼 이 매출 구조가 확 바뀌고 이익률이 확 바뀌고 그렇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비용 구조를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 다음 그림 보시면 전체적인 이 비용 구조에서 마케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그 단계적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준비된 그림에서 지금 살펴봤을 때 늘어난 비용이 인건비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쉽게 줄일 수가 없겠죠. 지급 수수료? 남의 거 가져온 거니까 당연히 줄일 수가 없겠죠. 네. 마케팅비도 신작 게임이 계속 나오니까 줄이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금융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비용을 얼마나 강하게 낮추고 그래서 빨리 실적을 흑자로 만들고 그 흑자 기조를 이어나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신작 게임보다 중요한 것은 이 비용 구조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아끼는 것,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게임에서의 어떤 그런 영향력들을 조금 높여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넷마블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자금의 확보 이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 상황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47,000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 사실 올해 게임주들이 너무 이렇다 할 모멘텀 없이 쭉 밀렸었기 때문에 이번 상승세가 이어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거든요. 네, 벌써 뭐 2년 가까이 적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회사는 게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PBR 기준에서 봤을 때 0.8배 수준까지 내려간 기업이에요. 네. 물론 뭐 게임사 중에서 적자 내면서 이 정도 떨어진 기업 많이 있지만 넷마블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이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간 것은 그만큼 적자 지속에 대한, 그다음에 상승 모멘텀 부재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단기간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절대 잔고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낮지만 3분기였던가요? 3분기에 이 늘어나는 공매도 잔고의 수준을 보면 넷마블 같은 경우가 가장 클 정도로 적자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박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금융 비용 조절하고 그다음에 신작 게임이 어쨌든 중국에서 뭔가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로 인해 적자 전환한다면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보지 않더라도 PBR 1배 정도의 회복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조금 방만하게 벌렸던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정리뿐만 아니라 금융비용의 감소로 인해서 흑자 전환의 시기가 4분기라면 저는 뭐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정도에 최소한 BPS 1배 정도의 수준인 6만 원 정도의 회복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모두의 앵커께서 지금 이게 그럼 NC소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그 정도의 종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개장 특징주 때 여쭤봤던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재무 부담 그 부분 확실히 지금 자금 확보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4분기에 무엇보다 흑자로 돌아선다면 그게 또 의미 있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적인 목표 주가로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CS 윈드 확인해 볼게요. 바닥을 보았다. 일단 오늘 CS 윈드, CS 베어링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증권가 리포트 제목을 봐도 최악을 지나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에 거의 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네, 우려가 많았죠. 왜냐하면 뭐 오스테드가 벌인 이 미중의 일 때문에 네. 그래서 예정됐던 프로젝트가 막 엎어지니까 당연히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이 CS 윈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3분기 실적을 보시면 2분기부터 크게 개선된 실적. 그래서 지금 실적의 그 크기를 봤을 때 과거 보지 못했던 실적이잖아요. 뭐 물론 아주 탄력적인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적의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저기 이제 AMPC가 많이 끼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AMPC를 뺐을 때 이익률, AMPC를 넣었을 때 이익률, 이게 이제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또 하나의 의심은 저 AMPC라고 하는 게 바이든 정부 때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과연 뭐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혹시라도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8월 이후에 거의 뭐 폭포수 같은 하락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스테드라고 하는 대형 업체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의 충격도 있었지만 결국 이 회사의 추가 성장 모델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결국은 저 보조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태양광, 뭐 풍력 이런 종목군들이 모두 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고금리 고물가가 이 종목에도 굉장한 타격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먼저 좀 평가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불안 요소 같은 것들이요. 고금리라던가 지금 뭐 아니면 공급난 이런 생산 차질,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좀 발목을 잡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이게 성장성이 있는 쪽임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하는 리포트도 나왔거든요. 네, 결국은 뭐 전기차와 마찬가지죠. 정해진 그림입니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이 없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된 주가들이 지난 8월 이후, 특히 7월 이후로 급격하게 다 조정을 받은 대표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의 상승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미국제 10년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유럽도 금리 올라갔죠. 일본도 금리 올라갔죠. 전반적으로 금리가 다 2배, 3배 뛰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풍력이 생각보다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역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전에 한 100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했던 게 뭐 200이 들어가고 150이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원자재 가격은 안정되고 있고 그다음에 운임이 안정되면서 오히려 비용단에서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실적을 긍정적으로 봤던 것인데 거기에 이제 보조금까지 얹으니까 긍정적으로 봤던 건데 이러면 과연 그 정도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나? 회사는 뭔가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계속 퀘스천 마크가 찍힐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리스크 요인은 뭐냐면 자, 2025년도부터 급증하는 미국의 해상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만약에 정책적으로 뭔가 변한다면 그러면 저 미국의 해상 프로젝트는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던질 수 있는 거죠. 지속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예정됐던 시기가 뒤로 밀린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소위 우리가 그린 에너지라고 얘기했던 모든 종목군들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예정된 숫자라고 믿었던 것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가장 큰 충격이 있는 것이죠. 다만 오늘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주가는 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의심을 지워야 될 텐데 그 의심을 지우는 게 생각보단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참 답답한 게 이게 북미 시장에서 정말 대규모의 수주 계약들도 체결을 했고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고 이렇게 수요가 많은 것도 알겠는데 앞서 얘기했던 불안한 요소들 때문에 주가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미 주가가 그 의심들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요. 자, 지금 뭐 PR이나 PBR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저렴한가? 이렇게까지 보면 그것도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막 지금 뭐 PR 10배 아래까지 내려가고 뭐 PBR 뭐 1배까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러면 뭐 지금 충분히 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또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잘 유지될 경우에는 지금 싸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결국 실적 편차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AMPC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에 따라서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 그다음에 미국의 프로젝트가 과연 제 시기에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실적은 그야말로 뭐 널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뭐 PER 측정 어렵고요. 그다음에 PB 측정은 그나마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여지지만 현재 2배 남짓한 이 정도의 주가는 싸다고 얘기하기도 비싸다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목표가 드릴 수 없고 모멘텀에 따라서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에 놓여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CS 윈드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